네, 안녕하세요. 청화수입니다. 동탁 4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황제 교체권을 두고 정면으로 대면 충돌한 원소와 동탁 이야기까지 드렸는데요. 동탁이 황제를 바꾸겠다고 하자 원소가 동공, 천하에 어찌 강한 자가 동공뿐이겠습니까? 이러면서 칼을 비껴잡고 인사하고 나왔다는 서로 칼집을 움켜잡으며 강렬한 눈빛을 나눈 자존심 충돌 장면 소개해드렸죠. 두 걸물의 충돌, 멋있는 장면이긴 한데 배송지 같은 경우는 이 멋들어진 충돌에 대해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과연 그게 실제 상황이었겠느냐, 동탁의 엄청난 윽박, 또 거기에 대한 원소의 폼나는 저항, 진실인지 의문이 든다라는 건데, 일단 그려진 상황이 너무 극적이긴 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탁이 유씨의 후손을 남겨둘 수 없다, 즉 한 황실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했다는 기록도 같이 남아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말이 앞뒤 맥락이 안 맞거든요. 동탁은 지금 황제를 교체한다고 했지 한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저 말을 왜 하나. 이렇게 멋들어지게 둘이 충돌했다기보다는 약간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적당히 눈치만 보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원소가 천하에 강한 자가 어찌 동공뿐이겠습니까? 이런 도전적인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런 의문을 가지냐면 당연한 건데, 저런 말 했으면 동탁이 그 승질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냅뒀겠느냐 라는 게 이제 배송지의 추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했다. 대신 뭔가의 불협화음 정도는 있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동탁이 전격적인 황제 교체라는 카드를 뽑지 않았다면 원소 동탁은 한동안은 좋지는 않아도 대면대면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황제 교체가 이게 원소 입장에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원소가 하진 라인에 섰다는 거, 이건 하진의 조카인 소재가 황제 해먹을 동안은 쥐야장천, 꿀물을 쪽쪽 빨아먹겠다는 장기 로드맵이었는데, 이 하태우랑 철천지 원수인 그 왕미인 아들 유협으로 바꾼다. 그럼 하태우, 오빠하고 어화둥둥했던 원소는 지난 시간에 소재가 황제로 있는 한 원소가 언제라도 하태우, 소재와의 관계를 활용해 동탁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말씀드렸는데, 유협이 황제가 되면 이건 완전히 반대로 똑같은 유협에 원소가 늘 놓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유협이 조금만 커봐요. 아니 저거 원소, 내 철천지 원수 하태우, 오빠 하진하고 붙어먹었던 놈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원소 정치 생명이 아주 치명타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 아마 동탁이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원소는 그야말로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쇼크를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젠 2판 4판이다. 동탁하고 전면 대결해야겠다는 결심을 여기서 굳혔을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걸 배송지의 의견대로 동탁이 그 말을 꺼냈을 때 대놓고 정면에서 들이받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동공, 천하에 강한 자가 어찌 동공뿐이겠습니까? 이 멋들어진 말하고 유씨의 후손은 남기지 않겠다라고 한 뜬금없는 이야기, 이 두 개는 원소 측 혹은 동탁을 끔찍히 싫어하는 후대 청류 기록자들에 의해 좀 날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죠. 여하튼 원소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한 괴인, 자신의 상식을 너무 뛰어넘는, 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이런 핵심적인 일을 거침없이 추진하는 이런 인물. 원소 입장에서도 그 공들였던 하진이 갑자기 비명횡사한 데다 이어 동탁이란 괴인이 나타나 하진 조카 소재까지 끌어내리려 하니, 아니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도 있나 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동탁의 황제 교체 플랜을 듣고 원소는 자신의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원소는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원소도 바보는 아니죠. 환관 장량이 하진을 척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똑같이 당한다 해서 거침없이 휘하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난입, 모든 환관들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린 것처럼 여기서도 원소는 더 이상 주저하다간 동탁 저놈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접을 놈이 아니다. 나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결정하죠. 도주. 그리고 거병해야겠다. 도망은 전혀 부끄러운 전략이 아니죠. 100번을 줘도 마지막에 이기면 그게 승자. 그러니까 동탁도 머리 회전이 엄청 빠르지만 원소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청천벽력 같은 동탁의 천자 교체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아가는 판세를 잽싸게 파악해서 주저없이 바로 도성을 나와 기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도주 소식을 들은 동탁은 길길이 날뛰며 긴급 원소 체포령을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배송지 의견대로 원소가 대면해서 했다는 그 멋진 말은 아마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늦게 동탁이 원소 도주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체포령을 내리니까 오히려 원소는 대면 현장에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십상시에 난 이후 판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쾌속의 혹쾌결단 움직임을 보였던 동탁이지만 이 원소를 놓쳤던 건 여기선 실수였죠. 스피드 싸움에서 이 부분에선 졌다. 근데 이건 초장에 원소가 동탁을 우습게 봤다가 크게 당한 것처럼 동탁 역시 원소를 좀 우습게 봤었던 것 같아요. 원소가 얼마나 야심에 불타는 인간인지 그 잠재적 가능성을 알았다면 여기서 원소를 어떻게든 잡아 가두든 뭐 하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또 그렇게 하기엔 동탁도 워낙 그 신흥 세력인데 원소 가문이 워낙 기존 최강이니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전면전을 벌이기엔 제 아무리 동탁이라도 쉽게 결단 내리기가 어려웠겠죠. 하진도 원소랑 손잡은 게 원소 자체가 예뻐서라는 부분보다는 역시 그 집안의 엄청난 세력 그것 때문이었을 테니 그것 때문에 동탁도 우물쭈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낙양이 오면서부터 여기까지 동탁은 그야말로 그 자신의 이기적 목적으로만 본다면 정말로 놀라운 완벽한 플레이를 해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실수가 발생을 시작합니다. 원소를 놓친 것. 추후 원소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강력하게 나오리라는 것을 동탁은 예상을 못했다. 그걸 조금이라도 예상을 했다면 어떻게든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동탁은 원소가 튀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의 속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제서야 아차 싶어 바로 원소를 잡으라는 체포령과 함께 그의 목에 현상금을 크게 걸죠. 그리고 추격단을 편성하여 바로 원소를 뒤쫓아 그를 잡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원소로서는 도주하는 여정이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근데 환관들도 오랜 기간 권력을 누리면서 여기저기 뿌려놓은 씨와 뿌리가 많은 것처럼 4세 30 원가 역시도 그 수많은 추천권을 휘두르면서 권력 상층부에 온갖 연줄이 줄줄이 엮여 있었죠. 이때 동탁이 옆에서 동탁에 적당히 크게 반항하지 않으면서 슬쩍 묻어가는 인사들 중에서도 원가하고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주필, 오경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분노하는 동탁을 달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탁님 진정하시죠. 무릇 황제를 패하는 일은 천하의 큰 일로서 비범한 인물들이 쉽게 그 뜻에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소라는 이는 그 동탁님의 큰 대사를 이루려시는 뜻을 차마 이해하지 못해 두려워서 도망을 한 것일 뿐 그 외 다른 뜻은 없었을 것입니다. 헌데 그에게 현상금을 걸어 그를 잡으려고 공표를 하시면 별 뜻이 없던 원소 역시도 크게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가문은 4세 30, 따라서 그 가문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천하 5만 군데에 퍼져 있습니다. 원가에 라인돼 가지고 관직자리 얻은 세도가들이 온 천하에 각지역에 깔리고 깔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관직 추천제 병폐죠. 동탁님, 만약 원소가 호걸들을 불러들여 무리를 모으고 영웅들이 이로 인하여 봉기를 하게 되면 산동은 동탁님의 소유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를 사면해 주시고 오히려 태수 자리에 앉혀주어 회유 전략을 한번 써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소는 그 사면과 태수 자리에 기뻐하여 반항할 생각을 깨끗이 버리고 동공께 귀부하여 올 것입니다. 여기서 동탁은 어차피 튀고 놓친 거 멀리 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구슬러나 보자 이렇게 해서 원소를 용서해주고 추후 그에게 오히려 발의 태수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하튼 원소는 놓쳤지만 이러고 나니 이제 도성 내에선 더더욱 동탁에 반대할 수 있는 이가 남아나질 않게 되었죠. 결국 동탁은 전격적으로 황제 소재를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포고하죠. 직전 황제 영제가 일찍 세상을 뜬 후 현 황제가 계승하였을 때 처음엔 온 천하가 그의 많은 기대를 해 맞지 않았다. 허나 현 황제는 타고난 자태가 경박하기 이를 데가 없고 매사 삼가지 못함은 물론 나태하기 짝이 없는 모습만을 보일 뿐이었다. 이에 나라는 쇠하고 음험하고 더러운 기운이 넘쳐 종묘는 심히 어지러워졌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하태우의 경우 어머니로서 응당 갖춰야 할 도리조차 없는 이라 심히 좋지 않은 모습뿐이었다. 시어머니 동태후께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책임도 없다 할 수 없다. 이는 삼강의 도를 어긴 것이니 그 죄가 어찌 작다 하겠는가. 반면 진류왕 유협은 품행이 당정하고 성덕이 크고 빼어나 아랫사람을 넉넉히 대하고 윗사람을 기쁘게 하니 실로 요임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에 진류왕 유협을 새로운 황제로 모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동탁이 쓴 발표문을 신하가 읽을 때 당시 조정 대신들은 오로지 침묵, 거기엔 정막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정궁이란 한 신료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늘이 한실에 화를 내려 난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한실의 앞날을 위한 방책이 새롭게 피어났으니 이는 실로 하늘과 뭇 사람들의 뜻에 부합합니다. 그러니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만세를 다 함께 부르기를 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 같은 그 동탁에 빌붙었던 파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있었으니까 동탁이 정권을 잡고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었겠죠. 손발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동탁 부역파 대신에 선창으로 한 타이밍 늦게 만세가 울려 퍼지며 하진이 세상을 뜬 지 일주일도 안 돼요. 17살 황제 유변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하진, 하태우, 소재 이 세 명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산발이 같은 거였지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해야 할 건 역시 그 소재보단 그 하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셋이보다 우리는 절대적 웅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자기 셋 이외의 세력에 강하게 대처를 해 나갔어야 하는데, 이게 권력의 유한함, 권자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꼭 보이는 게 자기들끼리의 내분이거든요. 왜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기저기서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근데 그 거머리들이 또 아부는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죠. 아부가 이게 야, 이 자식 지금 나한테 아부하는구나, 이걸 알게끔 하면서 하는 수준 낮은 아부가 있는가 하면, 아부인데 아부인 걸 모르게 하는,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초전륜의 테크니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돌면 얼굴 싹 바뀌면서. 이 옛날 제비족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이 특히 하진하고 하태우는 철저한 운명 공동체였는데, 이 하태우하고 하진하고 양쪽에서 서로 달라붙는 거머리가 달랐다는 거죠. 아주 초전륜의 테크닉으로 달라붙으니까 결국 이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이 불협화음만 아니었어도 그들에 대한 비극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주 길게 주야장천 해먹을 수 있는 최강의 외척이 되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나비 효과로 만일 하진, 하태우가 서로 우왕좌왕만 하지 않았어도 십상시 난도, 동탁이란 괴수의 등장도,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질 천하대혼란도 다 없었을 수 있으니까 하진과 하태우만 제대로 정신 차렸어도 삼국지라는 대하 드라마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히 이런 정치 영역에서는 혼자서는 높은 데 가기도 어렵고, 설사 간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절대 거기서 버텨내질 못하지요. 사업, 정치 이런 건 결국 동지가 있어야 해요. 유비, 관우, 장비 뭐예요? 동지죠. 동지. 그냥 노는 거 같이 노는 친구하고 일을 같이 해나가는 동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실제로 친구랑 같이 사업 동업했다가 사업은 사업대로 망하고 의도 깨지고, 친구 간의 의도 깨지고, 이런 경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역이죠. 이 동지라고는 해도 의견 차이가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바로 시험대죠. 유비, 관우, 장비도 의견 대립이 있었을 때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제갈량과 형주파 영입, 제갈량과 장비, 관우 등 기존 터줏대감파와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사료에 대놓고 나와 있고, 원래 그렇거든요. 기존 창립 초기 동지들이 있고, 근데 그 몇 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입 세력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꼭 이 신입 세력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난다는 거죠. 특히 사내 정치를 잘하는 간신 몰입애들이 잘하는 게 흔히 아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간사한 사내 정치의 핵심 포인트는 이간질이죠. 그러니까 부장님, 제가 요새 시키신 일 너무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부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그 프로젝트 밑에 있는 대리급, 사원급들이 너무 하기 싫다고 반발이 심해가지고, 특히 김대리, 그 양반은 어찌나 불만이 많은지 그런 친구들 끌고 가느라고 제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열심히 저는 부장님 프로젝트 시키신 거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잔 받으시죠. 이렇게 아부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높은 사람, 당신을 뒤에서 사실 비난하고 있다, 나만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거다, 너의 진짜 신복은 나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높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고립시키고 오직 내 말만 듣게 하는 이 조직 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ABC 술수죠. 너무 기본인데, 이렇게 되면 그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그 여러 아래 사람들한테는 처음엔 욕을 안 먹다가도 나중에는 진짜 욕을 먹게 됩니다. 이 원래 불신은 불신이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불신이라는 게 마치 화재 같아서 한번 불이 타면 그게 계속 번져나가지 완전히 없애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 리더 자신이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간신배한테 휩쓸려서, 휘둘려서 욕먹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나 자신만 올곧고 정의로우면 되지, 리더는 그걸로는 안 되죠.
간신 몰입에게 휩쓸리는 순간 자신, 개인은 정직, 정의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이 진짜 정의인가, 무엇이 올바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완전히 차단, 왜곡당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혼자서만 난 훌륭한 리더라는 착각 속에 그 간신과 같이 그 착각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사이에 나머지 대다수 부하 동료들에게는 천하의 악한 고통과 괴로움을 쓸데없이 마구 확대 재생산하는 리더가 되어 있게 되는 거죠. 선이냐 악이냐는 그 사람의 심성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엄청난 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한 마음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이 우린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처음엔 동지였다가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간사하게 아부하고 이간질하는 이들이 필연적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태호, 하진이 지금 딱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하태호는 환관들에게, 하진은 청류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진과 하태호, 이 두 남매 최고의 동지는 서로였거든요. 서로가 자기 동지보다도 다른 사람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순간 이들의 파멸은 시작되는 것이죠. 동지끼리도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달라붙는 불나방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동지끼리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을 충분히 써야 하는 것이죠. 동지는 맺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더 힘들다. 동지가 됐다고 방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다가는 어느 순간 동지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닌 게 되고, 그러면 너도 나도 모두가 공멸이다. 대신 세 사람이 똘똘 완벽하게 뭉치기만 하면 정말 큰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게 바로 유비건우 장비이죠. 유비가 대단한 정치인인 게 공명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기존 동지 관우 장비와의 그 관계상의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명, 관장 양쪽 모두가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여튼저튼 컨트롤을 해냅니다. 무너지는 조직, 무너지는 리더가 사실 이거를 못해서 무너지는 건데요. 유비가 진짜 밑바닥에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유비 일대기도 제가 제대로 한번 하겠지만 황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결국 가장 중요한 동지를 잃은 하태우, 오빠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불과 며칠 만에 아들도 황제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뭐 자신도 역시 패해질 수밖에 없죠. 왜 오빠와 나는 우리를, 서로를 좀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가? 왜 나는 동지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하지 못했던가? 거머리들의 천마디 말보다 동지의 표정 하나가 더 소중한 법이거늘.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 홍룡왕으로 격하된 소제 유변은 얼마 전까지 자기가 동생처럼 대하던 동생이었죠. 유협에게 되려 신하로서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춰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의 이 모습을 보는 하태우의 심정은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리고 이 하태우가 이전에 그 시어머니 동태우하고 엄청난 고부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탁은 친척은 아니지만 성이 같은 동태우하고 자기를 엮으려는, 묻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태우하고 그렇게 병사가 출동할 정도로 갈등했던 하태우, 하물며 자기가 패한 황제의 어머니니까 더더욱 화근을 남겨둘 이유가 없었겠죠. 해서 결국 동탁은 하태우를 시어머니를 세상을 뜨게 만든 그 죄목으로 해서 음독시키고 맙니다. 불과 일주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당대 최강 권신 환관들이 와서 대아부하고 엎드리고 온갖 봄을 갖다 바치고 웬갖 호사를 다 누렸던 하태우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 정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 나중에 동탁이 상도 못 치르게 해요. 애도는 하도록 해줬지만, 그리고 하태우는 이제 한때 사랑받았던 그 전황제 영제의 묘에 합장이 되게 되는데, 후한서 동탁 열전에 따르면 여기서 동탁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나옵니다. 합장하려고 할 때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제의 릉을 파헤쳐서 거기서 각종 진귀한 보물들을 싸그리 수거해버립니다. 이게 정신 나간 짓이죠. 이건 도저히 쉴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이 능 도구를 나중에도 하는데 그때 실행했던 행동 대장 중에 하나가 여포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물에 환장해도 어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근데 우리가 1편에서 살펴봤지만 사실 동탁이란 사람 자체는 상으로 받은 그 비단 100% 부하들에게 쫙 나눠주고,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소 잡아서 이민족 친구들한테 바베큐 파티 열어주고, 뭔가 재물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사람을 더 중시하는 그런 상남자 호인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재물에 눈이 뒤집힌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대체 왜 그랬을까? 사람이 변한 걸까? 동탁 개인의 사리사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리사욕이나 마찬가지인 얘기이기도 한데,
그 약탈한 재물을 자기만 가진 게 아니라 부하들한테 상당히 나눠줬다는 거죠. 당연히 뭐 이게 또 나쁜 거지만 원래 대부분 고대 침략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당연히 그랬다고 옹호할 수는 전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겐 사실 이거 말고 동기부여될 게 없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들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동탁이 최고가 된들 그게 동탁이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의 최고 자질은 뭐니 해도 동기부여죠. 근데 이 동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동기부여를 제물로 한 거죠. 나만 따르면 떼돈 벌게 해주겠다. 실제로 이 난 생기기 전 한 조정에서 동탁에게 병사 다 내려놓고 병주로 옮겨라 이런 인사발령 했을 때 가긴 가겠는데 그럼 내 서량 병사들 다 데리고 가겠다. 이게 대단한 게 그 수천 병사들이 자기 고향 떠나서 동탁 하나 보고 임지를 옮긴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동탁이 기본적으로 형만 믿고 따라와 내가 생계 책임져 줄게. 당시 안 그래도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였는데 거기다 이 동탁만 따르며 먹고 사는 걸 넘어서 온갖 보물 떼부자 만들어줄게. 사실 이게 동탁군이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확실한 보상. 특히 동탁 부하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동탁 본인 자기 자신은 재물욕이 그렇게 뭐 많지 않다. 재물욕보다는 뭐 다른 게 오히려 더 큰 야망이 크다. 리더가 쪼잔하고 욕심 많아서 100의 재물을 획득하면 자기가 90 먹고 10 가지고 한 뭐 1000명 만명에 나눠라. 이러는 경우도 허다한데 동탁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갖긴 갖지만 안 갖는 거 아니죠. 근데 부하들에게도 상당히 뿌려주는 비단 수천 피를 그냥 부하들한테 다 뿌렸다. 뭐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이 도성 약탈은 뭐 동탁이 털어서 니네 다 가져라 이렇게 지시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벌려고 동탁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는데 동탁이 그냥 수수방관한 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든 절대 동탁에게 쉴드는 안 되는 폐악질인 건 마찬가지죠. 다만 이게 동탁군만 했던 거냐? 그럼 나중에 반동탁 연합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은 과연 약탈 안 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거의 뭐 동탁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역시 엄청나게 다 휘젓고 다 털어가고 했죠. 주둔지에서. 실제로 제가 사마이 시리즈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사마이 형 사마랑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랑이 동탁의 상당한 사랑을 한때 받았었다는 말씀 드렸죠.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동탁의 세상을 뜬 동탁 아들하고 사마랑이 좀 닮아서 정사 사마랑전에 나온 얘기예요. 원래 사마랑이 튀려고 했다가 붙들려가지고 동탁 앞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동탁이 사마랑 그대는 나의 죽은 아들과 같은 또래이고 체격도 거의 비슷하구려 이러면서 상당히 애정을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도 사마랑이 나름 전륜의 아부 기술 선보이지 않습니까? 동공, 동탁님께서는 우리 속세인들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덕을 가지신 분으로 몇 해에 걸친 전란을 만났지만 사악한 무리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한 선비들을 대대적으로 천거하였으니 이것은 확실히 욕심을 버리시고 지략을 발휘하신 것으로서 장차 우리 천하는 태평성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천하에는 동탁님의 위세와 덕향이 널리 퍼지고 있으나 한 가지 안타깝게도 매일 같은 전란이 일어나 현재 백성들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집을 버리고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좀 더 헤아리셔서 늘 지난 일을 살피시고 부디 어떤 일을 할 때는 적어도 3번은 생각한 이후에 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탁님께서는 이윤과 주공을 뛰어넘는 역사를 써나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탁이 상당히 흐뭇해했다는 거죠. 그래, 그대 말에 일리가 있어. 네, 그대로 하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걸 보면 동탁이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야만스럽게 만행만 휘두른 건 아님을 알 수 있죠. 오히려 내 아들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좋아해주는 그런 그 부드러운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근데 사마랑은 동탁이 이렇게 아껴줌에도 불구하고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동탁이 이렇게 청류 호족들에게 뭐 지금과 같은 사례처럼 믿음을 베풀어 줬다가 배신을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 동탁의 그 분노의 분풀이 원인이 이제 이게 되기도 하죠. 근데 정사 사마랑전 보면 이 야반도주 이후에 사마랑이 고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탁이 모반하여 천하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충신과 의로운 선비들이 곧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까 아부하던 코멘트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이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의병들은 나아가다 동탁에게 막힐 경우 바로 우리 고향 한해 5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은 그러면 4분 5열 전쟁터가 될 것이니 다들 여기서 잠시 피난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합시다. 이때 사마랑 말대로 피난 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후 기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정사 사마랑전
몇 달 후 사마랑 말대로 관동의 여러 주와 군에서 병사들이 일어났는데 병력 수십만이 모두 평양과 하내로 몰려들었다. 이게 이제 반동탁 연합군이죠. 계속 보면 반동탁 연합 장군들은 서로 일관되게 행동할 수 없었으므로 군대를 풀어 약탈을 자행하여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절반은 됐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관동의 군사들은 흩어졌고 사마랑은 가족들을 데리고 온현으로 돌아왔다. 당시 대기근이 닥쳐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었다. 사마랑이 그들을 어루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반동탁 연합군이 무슨 정의로운 군대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반동탁 연합군이 어마어마하게 약탈을 했고 무려 해당 지역 주민이 절반이나 그들 손에 세상을 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탁 병졸들도 당연히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반동탁 연합, 즉 역적 동탁을 징치하는 오만 충신인 것처럼 폼잡던 청류들의 군대들 역시도 동탁군 못지않게 끔찍한 주민의 절반을 세상을 뜨게 만드는 처참한 짓을 했다는 것이죠. 동탁이 선이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동탁에 반대했던 청류들, 호족들 역시도 과연 선이냐? 이건 선악의 대결이 아니라 악악의 대결이 아닌가. 애초에 사마랑이 고향 사람들한테 피난 가자고 한 건 바로 이 호족들의 부대가 밀려들어와서 이 대약탈 환란을 일으킬 것이라 내다봤기 때문이죠. 아니 주민의 절반을 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터무니없죠. 이게 충신인 것처럼 오만 폼을 잡은 반동탁파들의 실체다. 당시 예전 시대라는 게 그만큼 군대라는 게 컨트롤이 안 됐다. 동탁도 부대 컨트롤을 못했지만 혹은 안 했지만 그건 깨끗한 척하는 반동탁파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갱스터였다. 물론 이렇다고 동탁군의 만행에 대해 그 비판을 경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비난해야겠지만 최소한 반동탁 연합군의 지휘관, 수장들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다. 걔들도 똑같다. 사료에 기록된 동탁군의 만행은 처참해요. 다 일일이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로 당시 동탁 서량군은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점령군인 것처럼 우쭐거린 것 같아요. 이 낙양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안 입고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낙양 내 친동탁파가 아닌 사람들 중 부잣집은 그냥 막무가내로 다 털었다고 하죠. 병사들이 나눠가지고. 또 최악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 동탁 군사가 그 예주 영천군 순욱 곽과의 고향이죠. 여기를 지나치다가 마침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럿 모여서 지신제, 그러니까 지신이라는 건 이제 해당 지역 그 지역 공동체가 모시는 지역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제를 지내는 거니까 좋은 음식도 차려놓고 여러 가지 귀한 물건들도 내려놓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걸 동탁 군대가 지나가다가 밑도 끝도 없이 덮쳐버립니다. 선량한 주민들이 그냥 제에 지내던 건데 무슨 무기나 그런 게 있을 리도 없잖아요. 거기에 무장 부대가 들이닥치니 당해낼 도리가 없죠. 해서 이제 남자들은 동탁 군대가 모조리 참여버리고 귀중품하고 부녀자들은 모조리 다 납치해서 자기들 수레에 싣고 도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놓고서는 적들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얻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다고 해요. 이래서 그 뺏은 물건들은 다 지들끼리 나눠 갖고 납치한 부녀자들은 정부 병사들이 첩으로 삼았다고 하죠. 이걸 동탁이 이렇게 하라고 혹은 해도 된다고 시킨 건지 동탁이 직접 군을 이끌고 가서 이런 건지 아니면 부대급 지휘관들이 그냥 멋대로 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최고 수장으로서 동탁이 이런 참극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전혀 없죠. 이게 다 사료에 남아있는 거라서 사실 이걸 사실이라고 본다면 동탁은 망고의 악인으로 수천 년 욕을 먹어도 사실 할 말은 없죠.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집고 다니고 처업에 금은보화에 막 가지게 해주니까 동탁군의 동탁에 대한 충성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니 이런 시대에 결국 힘없는 백성의 선택은 두 가지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도 갱스터의 수하로 들어가거나 도적군이든 호적군이든. 그럼 동탁군은 이랬고 동탁 개인은 어땠냐? 이거 한번 보죠. 동탁 개인은 자기 손으로는 직접 나쁜 짓을 안 했냐? 동탁파의 악행은 재물도 있겠습니다만 여색 쪽도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사 동탁전, 궁인, 궁주를 간음하는 데까지 이르니 그 흉역함이 이와 같았다. 후한서, 공주를 간음하고 궁녀를 겁탈하고 혹독한 형벌을 남발하여서 눈을 흘기기만 해도 반드시 처벌하니 어떤 신하도 안전할 수 없었다. 근데 이게 동탁이 저질렀다는 건지 동탁 부하들이 저질렀다는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놀라운 건 이제 공주라는 단어죠. 공주까지 범했다. 공주라면 그럼 대체 누군가? 진짜 황제의 딸 그 공주를 말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이거는 동탁 부하들이 아니라 동탁 본인이 저질렀을 공사는 더 크죠. 공주급이라면 일개 사졸들이 공주한테 들이닥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근데 이제 그러면 당시의 공주라면
이전 황제, 영제의 딸을 범했단 말인가? 아니 아무리 동탁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이라고 해도 정녕 이런 짓까지 했단 말인가? 만일 전 황제 영제의 딸을 범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기사 영제의 부인인 하태우도 그렇게 처참하게 저세상으로 보낸 동탁이 뭐 뭔들 못하랴, 그러고도 남을 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영제한테 딸이 있었냐?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이 있었고요. 각각 만년공주와 내황공주라고 있었는데, 이 두 인물은 생몰연도도 미상입니다. 생몰연도가 전혀 미상이라는 얘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동탁의 난리 이후에 엉망이 된 한 왕실에서 뭔가 제대로 된 관리를 그 황족들이 못 받았다, 뭐 그럴 개연성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 사서에 기록된 동탁이 범했다는 공주가 바로 이 두 영제의 딸이란 말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에 범해졌다고 나온 공주라는 단어가 당시 어떻게 쓰였냐를 좀 알아봐야겠죠. 일단 한나라 전한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 혹은 왕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전한이 일시 망하고 신나라가 들어섰을 땐 공주라고는 안 하고 실주라고 했어요. 그러다 후한 시대엔 다시 명칭이 공주로 컴백을 했는데, 이때는 제후의 딸에게도 공주라고 불러줬습니다. 대신 황제의 딸은 현공주, 제후의 딸은 이제 향공주 혹은 정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에는 공주라는 건 원나라 시기 정도를 제외하면 계속 황제의 딸만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됩니다. 일단 당시로는 그렇고요. 순수하게 당시 명칭으로만 보면 공주다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어떤 공주다, 그냥 공주. 후한시대, 즉 동탁이 활개치던 당시는 황제의 딸은 현공주, 제후의 딸은 향공주, 정공주려니까 진짜 영제의 딸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거기까진 아닌 제후의 딸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공주를 범했다는 말이 나온 사서, 일단 정사삼국지는 후대 진나라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진나라 때는 또 공주를 황제의 딸에게만 붙이는 명칭이었거든요. 그리고 후한서도 그 위진남북조 할 때 그 남북조 시대 쓰여진 거라서 이때도 물론 공주는 황제의 딸이었고요. 그래서 사서가 편찬될 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공주는 영제의 딸을 지칭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만일 이거라면 정말 동탁은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정신이 나간 놈이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없는 놈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일반적 시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동탁의 대만행 기록들이 어디까지 진실일까? 정말로 동탁이 황제의 딸을 범할 정도라면 이거는 거의 스스로 정치인이기를 포기한 거거든요. 미치지 않고서야 왜 굳이 이런 짓을 했을까? 정말 그렇게 세게 정신이 나간 인간이었단 말인가? 이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절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정도 대집단의 리더가 되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던 거라는 말이냐? 사실 하태우를 처한 것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것도 대폐악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태우는 죄목이라도 있었거든요. 왕민을 처참하게 세상을 뜨게 한다던가, 뭐 동태후의 그 하직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있고, 이 동탁은 그런 논리로 인해 황제와 하태우를 패하고 여러 기존 기득 세력과 상대적 연줄이 없는, 그래서 철저한 신진 세력인 자신이 장악하기 쉬운 백그라운드 없는 유협을 헌재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건데, 공주를 범한 건 이건 뭐 밑도 끝도 없는 정신 나간 짓이잖아요. 이 동탁이 아무리 바보라도 이런 아무 실익도 없는, 그 대신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미친 짓을 왜 했지? 이런 경우는 있죠. 역사적으로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거기 원래 있던 왕을 처결하고 그 왕의 뭐 부인이나 등등을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는 경우는 뭐 신뢰가 많이 있지만, 사실 동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하잖아요. 신하가 전 황제의 딸을 범한다? 이건 진짜 너무 도라이 짓이거든요. 정치적으로 하등득될 게 없는. 물론 실제 사서에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으니 또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성은 1. 동탁이 진짜 자기가 직접 했다. 범했다. 동탁은 진정한 세기의 도라이다. 2. 동탁 부하 중에 누군가가 했는데, 저질렀는데 동탁이 그 특유의 그 패밀리 정신을 발휘해서 걔를 처벌하지 않았다. 있고, 3번. 실제로 황제의 딸까지는 아니고 그냥 높은 신분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4번. 동탁에 대한 기록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 중에 하나다. 왜냐면 그런 도라이라는 거, 그런 도라이 짓까지 했다는 건 진짜 해도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동탁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없다. 그 유명한 이각 있지 않습니까? 동탁 이후 잠시 한때나마 장안 정부의 정권을 잡았던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폐위된 황제 그 소재 유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재의 부인이 당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희를 이각이 정권을 잡고 내 첩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당희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두 가지죠. 봐라, 동탁군이란 집단 자체가 인간 철면피들의 집단이다. 이 뻔뻔스러움을 봐라. 명색이 황후였던 사람을 자기 첩으로 들어오라고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거절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힘으로 강제로 붙들어 첩으로 들인다던가 밀어붙여서 아니면 보복으로 처단한다든가 이런 짓은 이각이 그래도 안 하지 않았느냐. 물론 동탁 패밀리가 철면피였던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선은 넘지 못했다. 어쨌든 얘들도 정치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각의 사례를 들어서 동탁이 황제 딸을 범했을 거라는 게 맞다는 무조건적 증빙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후대 기록자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되어서 없는 일을 썼거나 혹은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혹시 없나? 이 추정이 충족이 되려면 동탁 패밀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질적인 문화, 이민족적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록을 남긴 중앙 주류들이 느낀 그 어떤 근원적 반감이거나 아니면 당대 그리고 후대 주류들의 정책적 방향성과 전혀 다른 뭔가를 동탁이 추구했던가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런 건지 전혀 아닌지 왜곡인지 아닌 건지 평가를 해보려면 일단 조금 더 동탁의 인생 전체를 싹 한번 개관해보고 얘기를 해봐야겠죠. 한번 쭉 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어쨌든 동탁이 정권을 잡고 계속 휘젓자 당연히 도성 내에서도 원소처럼 도망가는 저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히 동탁을 제거하자 이런 이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이제 조조가 동탁을 해치우려고 보도를 가지고 쓱 동탁이 잠자는 뒤로 접근을 하다가 거울에 비친 칼날의 불빛 때문에 동탁이 깨서 실패했다. 근데 조조는 이 칼을 동탁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하니까 이제 동탁이 참으로 천하의 복엄이다. 이렇게 그가 새치혈을 놀려서 살아남았다라는 스토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연희에 나온 얘기인 거고요. 즉 픽션인데 실제로 그 동탁 직접 제거를 모의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조조 같은 경우는 사서에는 동탁 제거까지는 아니고 대신에 동탁이 정권을 잡고 나서 그 조조한테 꽤 괜찮은 관직 자리를 하나 줍니다. 사서에 보면 동탁이 조조에게 관직을 주고 함께 대사를 도모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보아서 어느 정도 그 조조를 중용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탁이. 근데 조조가 이걸 안 받아요. 그리고는 동탁의 손에서 벗어나 몰래 도망을 갑니다. 이제 이름도 가명으로 지어서 그거 되면서 관문을 통과해가며 도성 밖으로 튀죠. 다만 이때 도망을 가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여백사 이야기. 이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책들에 보이는데 물론 사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위서에 보면 이때 조조가 동탁이 주는 좋은 관직을 버리고 이름도 바꾸면서 튄 이유가 동탁이 결국 망할 거라고 봐서 그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튀는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조조는 수기를 거느리고 옛 친구인 성고의 여백사를 방문했다. 마침 여백사는 집에 없었는데 그의 아들이 빈객들과 함께 찾아온 조조를 겁박하여 말과 재물을 뺏으려 하니 이때 조조가 손수 칼로 쳐서 여러 명을 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완전 180도인데 우리는 동탁을 피한 이 도주 과정에서 여백사가 조조를 흔쾌히 도와줬고 근데 조조가 자기 주려고 돼지 잡으려고 칼 가는 걸 나 공격하려는 준비 작업인 줄 알고 덮쳤다가 그것도 덮으려고 여백사마저 나중에 참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위서 내용은 보면 조조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조는 선제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백사 이야기는 나관중이 그저 조조 나쁜 놈 만들기 위해 선수 지어낸 거냐? 나관중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세설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조가 여백사를 방문했는데 여백사는 출행 중이었고 5 아들이 모두 집에 있어서 빈주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맞이하려는 잔치를 준비했다 이거죠. 조조는 스스로 동탁을 저버린 일로 자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의심하여 밤중에 손수 칼을 휘둘러 8명을 참하고 거길 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거의 같죠. 세설신화는 소설이긴 한데
뭐 구전된 민담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삼국지 연희가 절대 나관중만의 것은 아니다. 손성의 잡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조는 식기 소리를 듣고 이를 자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밤중에 그들을 공격해 참했다. 그 뒤 처량하고 구슬픈 목소리로 말하길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라 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조의 너무나 유명한 대사죠. 여하튼 조조는 이렇게 도망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켰지만 동탁 자체를 어떻게 직접 제거하려 했다라는 기록은 없는데 자신이 선수. 그러나 픽션의 조조처럼 실제로 과감하게 실행했던 사람 있었죠. 역사에. 그럼 그게 누구냐?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요청 테마시기도 했던 바로 순유입니다. 제가 순유도 나중에 별도 테마로 한번 다룰 건데요. 순유도 대단한 사람이죠. 흔히 그 연희를 통해 가장 과소평가된 책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 본격적인 자료 그 얘기는 나중에 순유 다룰 때 한번 하기로 하고, 근데 기록이 많지가 않아서 최대한 박박 자료를 모으면서 구성을 짜고 있는 와중이니까요. 이제 많지가 않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그래서 순유 기다리시는 분들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순유가 관직에 진출하게 된 경위가 역시 하진이었어요. 이 하진이 환관들 덕에 출세하긴 했지만 동시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부터는 환관에게 배격당해 좀처럼 중앙조정으로 나오지 않았던 청류 인사들을 많이 끌어오지 않습니까? 원소도 그중 하나고 순유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이제 출사를 했다가 이제 동탁의 난을 만난 거죠. 해서 순유가 이제 동탁 저놈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몇몇 동지들을 모아서 은밀히 동탁 제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때 순유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몽, 오경 등의 인물이 있는데 이 제거 프로젝트의 세부적 실행에 대해서는 사료들상에 뭔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세밀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설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일단 정사 순유연에 보면 순유의 이 프로젝트 동지 중에 오경이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후한서에 보면 동탁 제거를 또 시도했다고 나온 인물 중에 오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유의 동지 오경과 이 오부가 동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 이 오경 혹은 오부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 오부라는 사람은 상당히 그 충의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상사가 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상부에서 그 상사를 체포해라 이렇게 오부에게 지시를 했는데 오부는 그래도 모시던 분인데 어떻게 그를 내가 잡아올 수 있겠냐며 체포를 다른 사람 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건의를 올립니다. 이래가지고 해당 지역 총괄하던 태수가 오부를 상당히 기특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오부도 역시 하진에 의해 중용받아 승진을 해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윗사람을 모시는 마음이 강한 사람인데 황제를 갈아치우고 만에 하나 공주까지 가늠한 동탁이라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겠죠. 이 사람이 이제 평소에 작은 갑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안에다가 칼을 몰래 숨겨가지고 이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시탐탐 동탁을 찌를 기회를 엿보는데요. 결국은 이제 오부가 동탁한테 인사를 하러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이 대화를 좀 나누고 열심히 해주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허허. 이런 얘기를 나눈 후에 마치고 이제 오부가 인사를 아주 공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탁이 친히 오부 있는 쪽으로 걸어와서 허허 하면서 등을 두드려줘요. 이때 기회는 찬스다 하고 품에 숨겼던 칼을 뽑아 동탁의 몸에 사정없이 찔러 넣습니다. 근데 이게 동탁의 책상 물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예가 엄청난 사람인데 실전 경험도 어마어마하고 동탁이 여기서 반사신경 좋게도 순간적인 방어 동작을 펼쳐서 힘도 워낙 좋고요. 그래서 결국 오부의 이 회심의 칼날은 빗나가고 맙니다. 바로 주변의 병사들이 오부를 덮치고 오부는 결국 칼을 뺏기고 체포되고 말죠. 붙들린 오부를 보면서 동탁은 고함을 지릅니다. 이 종놈이 지금 반역을 하려는 게냐? 여기에 대해 붙들린 오부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내 임금이 아니고 나는 너의 신하가 아닌데 어찌 반역이란 말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너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임금 자리를 빼앗아 죄가 가득하고 악이 크니 내가 간적을 추살하려 한 것일 뿐이다. 동탁 그저 내 놈을 저작거리에서 발기발기 거열해 천하만민에 사죄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 근데 후한서에 보면 말을 이 뒤에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동탁 병졸들이 그냥 그대로 참해버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건은 이게 순유가 요걸 이제 함께 추진한 계획이었냐, 아니면 순유가 또 동탁을 도모하려고 한 건 별건이었냐, 이건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당초 순유는 거사 전에 동료들에게 이렇게 일장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동탁 그자의 무도함은 걸주보다 심하여 지금 천하 모두가 그를 원망하고 있어. 동탁이 비록 강한 군대의 힘을 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낱 보잘것없는 필부일 뿐이오. 지금 곧바로 그를 베어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이를 잘 설명한 후에 주요 지역을 점거하고 황제 폐하를 보필하여 천하에 호령한다면 이것은 곧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 같은 역사적 거사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순유는 단순히 동탁을 제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 장악까지 나아가려는 플랜을 짠 거죠. 근데 이 건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오부의 그 건인지 만인지 그건 어떤지 간에, 근데 사실 이 순유의 플랜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실제 그 정사 순유전에는 순유의 이 정변 계획이 이를 행동으로 시작하려 할 때 발각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발각이라 이거죠. 뭐 이거로 보면 이제 아까 오보건하고는 좀 별건인가 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데, 뭐 여하튼 엄청난 일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유, 하옹 등 그 일파들은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됩니다. 사실 이건 뭐 동탁 성격에 그냥 냅둘 리가 없고 당연히 사형이죠. 동탁이라면. 그것도 그냥 사형이 아니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는 게 흔히 알려진 동탁 스타일인데, 그래서인지 하옹이란 인물은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옥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그럼 순유는 어떻게 됐냐? 순유는 그런 하옹과는 달리 매우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며 밥도 잘 먹고 말도 잘하고 느긋하게 지냈다고 해요. 당연히 순유도 뭐 시간이 지나면 처형이 되는 건데, 천운이 있어서 그 형이 집행되기 전에 동탁 정권이 무너지면서 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라는 게 정사 순유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 게, 그 동탁 입장에선 진짜 최악의 짓을 저지른 게 순유인데 바로 즉결 처분 안 하고 오래 감옥에 그냥 냅둔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위서에 보면 여기서 순유가 이 동탁한테 로비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위서, 순유가 사람을 보내 동탁을 설득하여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한다. 이거라면 사실 그 동탁 제거 프로젝트를 꾸민 것보다 여기서 풀려나온 게 진짜 몇백 배는 더 대단한 거죠, 능력적으로는. 아니, 이걸 어떻게 로비를 했게 이런 그 제목인데 풀려나나. 아마 이제 뭐 백을 썼겠죠, 만일 이거라면. 뭐 동탁 측으로 돌아선 당대 유력 인사들 있었을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채문이 아버지 채홍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채홍. 청류 유학자 중에서도 동탁이 나름 설득을 해서 동탁을 돕던 인물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원서 등 청류들하고 반목하는 와중에 동탁 자신도 이제 그 자기한테 와준 그런 그 청류 학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것일 거고, 그 와중에도 와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류의 사람들, 그런 쪽 사람들한테 줄을 대가지고 순유가 구명하지 않았겠느냐. 만일 위서 쪽 얘기가 맞다면. 그래서 뭐 그 유력 인사가 사실 우리 순유가 주동자는 아니고 큰 역할은 없었습니다. 동탁님 좀 봐주십시오.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청류들은 굉장히 보자마자 처음부터 동탁을 싫어했던데 반해 동탁은 또 나름 청류들도 같이 포섭하기 위한 그 움직임도 많이 보였거든요. 여하튼 만일 그 순유의 이 정변 계획이 성공했으면 진짜 순유가 황제의 보정 대신 혹은 그 정도 급의 어떤 최측근으로서 역사의 전면에 더 빨리 더 높게 떠오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전 발각이 되면서 그 길이 이제 물거품이 돼버렸죠. 발각이 됐다는 건 이제 그 내부 팀에서 배신자가 있거나 아니면 동탁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뿌락지들이 여기저기 나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 뿌락지가 퍼져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쨌거나 동탁은 기존 청류들이 지들이 그 추천제로 꽉 틀어주고 있는 출세 카르텔, 즉 기득권이죠. 이 기득권에 끼지 못한 그러나 출세는 하고 싶은 신진 세력들, 이들에겐 동탁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기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이들이 또 상당히 동탁에게 붙어갔다라는 거죠. 뭐 프락지를 행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동탁에게 붙어갔던 그러한 인물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가후죠. 당대에도 학문도 열심히 하고 나름 재능도 있고, 근데 이게 출세가 지들끼리끼리 이미 해먹고 있는 사람들 그 추천제 카르텔로 꽉 막혀 있으니 이 답답해하던 사람들, 동탁이 아무래도 그 문보다는 무에 치우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동탁 패밀리 부족한 문, 이걸 치우기 위해 대지주 청류 호족이 아닌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집안과 재산을 가졌던, 그러나 학문은 열심히 했던 바로 가후 같은 인물들을 뽑아 쓴 거죠. 실제로 정사 가후전에 보면 철머리에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시절 가후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는 당시 주류 청류들 사이에서 좋은 평을 얻어야 출세를 할 수가 있는데 추천으로 청류들이 가후는 안 끼워졌다는 거죠. 가후? 너 뭐야? 근데 이렇게 카르텔에 끼지 못하는 그러나 인재였던 가후 같은 인물이 동탁 체제에선 중용받는 거죠. 동탁 정권에서 가후는 뭐 태위위원, 토로교위 등을 하는데 나중엔 동탁의 사위죠. 우보 밑으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합니다. 이 가후는 동탁 참여파 중에서도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라고만 보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나중에 동탁 사후 브레인을 잃고 질이 멸렬할 뻔했던 그 잔당들 이각, 곽사 이 사람들 다 추슬려서 구 동탁파의 부활을 주동했던 브레인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커리어가 나중 그의 출세에는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죠. 흔히 가후를 처세의 달인이다. 특히 유력 가문들과 혼사도 맺지 않는 등 자중하고 삼가는 처세술을 발휘해 그 난세에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곤 하는데 사실 반대의 관점도 있어요. 가후가 유력 가문들과 혼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다. 유력 청류 가문들에서 가후랑 혼사를 안 맺어준 거다. 즉 가후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상대를 안 해줘서 할 수가 없었다.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대에도 가후가 높은 평가를 받았느냐? 사서에 보면 가후가 나중에 삼공이 됐을 때 선권이 뭐 가후 같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냐며 비웃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거든요. 진황제 사마염이 삼공에 누구를 앉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 신하였던 순욱, 그 조조부와 순욱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삼공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등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위문제 조비가 가후를 삼공으로 삼자 선권이 이를 비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욱 얘기는 가후 같은 사람 삼공 안 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인사해라 이런 얘기죠. 이걸 보면 당대의 가후가 그리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지 않다 라는 관점도 있고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다르게 볼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폄하가 아니라 이건 능력적인 면에서의 그 평가절하라기보다는 가후가 워낙 그 모신 주군이 이 사람 저 사람 삼국지 최고의 전이맨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선권은 자기가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군주 입장에서 이렇게 이 군주 저 군주 바꿔가며 모시는 사람을 좋게 평가해 줄 수가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도가 좀 반영된 평가다. 뭐 군주 입장에서 진득히 충성하는 사람을 좋다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선권의 비웃음만 가지고 가후가 능력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활발한 이적을 한 가후에 대한 선권의 군주로서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후는 황제 입장에서 썩 탐탁치 않은 실제로 가후가 나중에 태위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그게 뭐 실권이 있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가후를 태위로 올린 건 가후 본인이 어떤 자신의 파당을 거느릴 수가 없는 인물이었기에 황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뭐 얼굴 마담 혹은 안전빵 인사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대 주류 청류들 역시도 가후를 다 싫어했으니까. 물론 이런 상황적 환경이 뭐 가후가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니죠. 가후도 나름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하필이면 자기가 모셨던 상사들이 거의 패망의 길을 걷고 역적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람들이었으니 가후가 능력이 출중한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대 사회에선 주류들 간의 평판이 중요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후가 가장 마음껏 자신의 능력, 날개를 펼친 건 그 청류들끼리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구 동탁파 주군들 밑에 있을 때였다고 봐야겠죠. 이각, 곽사, 가후 말대로 해서 다시 장원을 탈환하고 정권을 차지했고 한동안 뭐 휘젓었죠. 그 덕분에. 그리고 조조한테 그 뭐 엄청난 대위기를 선물했던 장수 그 사람도 장제라는 사람 조카인데 이 장제가 바로 동탁 부하였죠. 이런 구동탁, 이각, 장수 같은 사람들 밑에서 가후는 역사를 바꾸진 못했지만 바꿀 뻔했던 대책략들을 휙휙 내놓는 그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추후 조조에게 투항한 이후로는 뭐 그때와 같이 전면에 나서는 일은 없어져 버렸죠. 그냥 간간 리더한테 조언 좀 해주는 정도. 본인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더 많이 앞장서서 휘젓고 싶은 마음 있었겠죠. 이 자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스스로 한 걸 수도 있고 뭐 자의반 타의반 자중을 당한 걸 수도 있고 애초에 가후가 당대 집안 빨로 밀어붙이던 주류 사회에 낄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애시당초 동탁파 밑으로 가지 않았을 수도 있죠. 끝내 카르텔에 끼지 못한 개천에서 나온 계룡남, 가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동탁이 후대 사가들한테 왜 그렇게 저주에 가깝도록 매도를 당했는가?
정말 그런 대짐승에 불과한 인물이었나? 비록 뭐 독인 객인 비슷한 놈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각이 동탁에 사당을 딱 지어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앞에서 삼가 예를 갖춰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탁이 이제 그 뭔가 동탁을 지지하는 파층에서는 거의 신격화될 만한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단순한 짐승이었다면 이런 식의 극존경 모드는 어울리지가 않죠. 설사 그 패밀리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존경이라고는 해도 뭔가 존경스러운 인격은 뭐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 관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갱스터 두령들도 부하들한테는 형님 형님 이러면서 존경받는데 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소개드린 사마랑에게 아들하고 닮았다고 호의를 보여주는 부분, 오보를 격려하고 등 두들겨주다가 칼에 찔린 부분, 이민족 추장들에게 뭐 집에 유일한 소를 잡아 바베큐 해준 부분 등등 이런 걸 보면 동탁이 사람에 따라서는 일단 믿어주고 신의를 보여주려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으니까 가우 같은 사람도 밑으로 한때나마 들어갔겠죠. 근데 여기서 가우가 어린 시절에 세상으로부터 전혀 인정 못 받았다고 하는 정사의 내용 이걸로 유추해보면 동탁군에는 당시 주류에서 인정 못 받던 사람들이 많이 진출했고 그들이 승진도 잘했다. 당시 주류에서 인정 못 받았다는 것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는 청류호족 카르텔이 아니었다. 결국 청류와 탕류의 싸움을 서로 자리 놓고 다투는 이권 싸움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걸 보면 기존 청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추천 범위 이외의 인물 그러니까 예로 가오 같은 이들에게 좋은 자리를 맡기는 동탁에 대해 마치 환관에게 그랬던 것 같은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자리를 뺏어가는 거니까. 즉 당대 그리고 직후대에 결국 승리자가 된 청류 즉 문벌 귀족 식자들이 자기네들의 추천 이권, 기득권의 일종의 침범을 한 동탁이기에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해주던 가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등용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침범을 한 동탁이기 때문에 즉 밥그릇 침범 이었기에 그렇게 아기애찬 기록을 남겼다라는 시나리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무조건 이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만일 동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왜곡이 상당히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중에 하나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신진 세력들에게 기존 기득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짜증나는 게 신진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줬던 인물이 동탁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탁군 자체가 서량인들 플러스 뭐 이민족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낙양 중심의 기존 주류 인사들에게는 엄청나게 그 동탁이 싫었을 테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후대의 조정이 그 주도한 관찬 사서들 같은 케이스도 동탁을 좋게 써줄래야 써줄 수가 없는 게 여튼 저튼 황제를 갈아치웠잖아요. 황제의 조정이 주도하는 사서 편찬에 그런 동탁을 좋은 사람이라고 써줄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거죠. 동탁을 최대한 나쁘게 써야 황제가 칭찬을 해주겠죠. 실제로 우리가 그 중간에 한나라를 잠깐 스톱시켰던 왕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건 오로지 역적이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가 추진하려 했던 나름의 개혁적 정책들은 전혀 회자되고 있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왕망도 한번 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물론 사서에 나온 그대로 동탁을 천하무도한 대막장 인간으로 보는 관점 역시도 유효합니다. 무조건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도 당연히 없어요. 뭐 그럴 만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혹시 왜곡 과장이 있었다면 그게 왜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꼭 뭐 왜곡이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도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돼요. 그 인물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기존 기득권한테 막혔다. 그래서 나중에 펜을 쥔 기득권 기록자들에 의해 그가 가졌던 본래의 좋은 의도 정책은 모조리 삭제되고 나쁜 것만 잔뜩 남아 왜곡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혹은 그를 물리친 세력에 그 자기 정당성 강화를 위해 그 사람을 물리쳤던 세력이 나중에 승자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즉 승자의 역사, 패자 매도 가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것들 상황이라면 이제 그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해보는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거의 대전제는 그 저평가된 인물이 어떤 새로운 개혁적인 좋은 시도를 했어야 했다라는 거거든요. 만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권력만 탐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재평가해주는 의미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즉 동탁의 정치가 뭔가 민중들이나 여타 기존 기득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게 유효한 의미가 있었다. 뭐 예를 들면 황건적의 난 혹은 기존 청류, 호족 대지주들에게 핍박받던 일반 백성들을 위한 뭔가가 있었다. 즉 기득권의 도전. 이게 사실 있어야 그 재평가를 하는 보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동탁은 그게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욕심 많은 막장형 권력자에 불과했느냐?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걸 사실 알아볼 수 있는 게 그 사실 반동탁 연합군과 이 동탁의 대결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반동탁 연합군과 동탁의 전면 대결 과정 다룰 건데요. 이 반동탁 연합군이 뭐예요? 기존 전국 각지에 있던 태수, 자사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동탁 하나 잡겠다고 들고 일어난 거. 태수, 자사라는 건 기존 각 지방의 철저한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골 때리는 면이 있는 게 나중에 반동탁 연합군에 포함되는 태수나 자사들 중에 동탁에 임명장 써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동탁은 언급드렸다시피 그 기존 주류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배척을 하기보다는 사마랑 이런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좀 포섭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청류 이사들 상당수에게도 각 지역 태수나 관직 자리를 주는 등의 움직임을 펼쳐 보입니다. 동탁 입장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죠. 자기한테서 도망간 원소에게도 발해 태수 자리를 내주게 된 거 역시도 사실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었고, 이뿐만 아니고 한복, 유대, 공주, 장막 등의 사람들을 모두 태수나 주의 자사 등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존에 없던 신흥 세력가가 확 어떤 계기로 떠올라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근데 기존 원래 기득권자들 무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신흥 세력가는 기성 기득권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기성 세력을 싹 쓸어버리고 자신의 친위 세력만으로 다 세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렇게만 하면서 동시에 적당히 잘 지내보세 이러면서 기존 기득권자들과 부분적으로 손잡을 수도 있는 거고. 동탁은 어땠냐? 일단 처음에는 물론 자기 사람 자리에 앉히고 이런 것도 이제 있었죠. 심하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처음에는 이제 웬만하면 좀 받아주려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즉 청류 인사들께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새롭게 일어난 신흥 세력가가 내미는 손에 대해 기존 기득권자들의 태도는 보통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서는 화해 제스처 차원에서 자리 주고 관직 주고 이러면 예 감사합니다 웃음 지으면서도 뒤에 돌아서면 기득권자들은 벼락 출세한 근본도 없는 놈이 어디서 육갑을 떨어, 내가 네 말 듣나 봐라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죠. 기득권 엘리트들의 그네들끼리의 그 의식, 자부심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조차 국가 불문하고 굉장히 공고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당시 같은 집안빨, 신분을 극도로 축혀 세워주던 시기에 동탁 같은 갑툭튀한 인물, 그 세력을 호족 엘리트들이 용인을 하겠느냐는 거죠. 특히 또 하나 존재했던 게 바로 그 호족 엘리트의 그 거두, 원소, 자기가 나름 사회 진출하면서 라인 잡고 열심히 노력했던 하진과 소재 라인, 소재 그 재위기간 동안 내내 꼴 빨려고 했는데 그 힘들게 만들어오는 판을 동탁 네가 갈아치워? 원소가 도망을 간 이유는 거기서 힘을 모아 군을 몰고 가 동탁을 몰아내려고 한 거죠. 다만 동탁의 군세가 그땐 이미 원소의 혼자서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소가 생각해낸 전략은 각지의 군웅들을 모아서 연합해 밀고 가 동탁을 물리친다는 것이었죠. 결국 원소는 자신과 동조하는 세력과 함께 역적 동탁을 치자는 연판장을 전국 각지의 군웅들에게 쫙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각지의 터줏대감 호족 출신 군웅하고 동탁이 임명해준 태수 자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원소의 연판장을 받게 되는 순간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4세 30, 후한말, 최대, 거대 가문, 뼈대 있는 집안 출신, 기득권의 끝판왕, 원가의 원소냐, 최외곽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한미한 일어선 지 얼마 되지 않는 집안 출신에 직접 손수 전장을 누비며 자신의 실력과 세를 맨손으로 만들어 올린 동탁이냐. 원소와 동탁 이 두 라이벌은 참으로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인 부분이 있죠. 과연 여러분이 당시 연판장을 받은 군웅이라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붙는 게 유리하냐? 신흥 세력가냐? 뿌리 깊은 기득권가의 자손이냐? 답내기가 쉽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또 당시엔 상당히 아리까리한 움직임을 보인 군웅도 있죠. 그 대표적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한복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스텝을 보여준 인물인데, 여하튼 다음 편에서 이 반동탁 연합전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궁금해 하시는 그 동탁 휘하 장수들의 활약, 뭐 특히 요청 테마시기도 했던 뭐 서영이라든가 그런 인물 내용도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말미 부분에 하는 그 명언 소개해드리는 좋은 말씀 소개해드리는 것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영상이 길면 조금 이걸 하기가 좀 약간 또 부담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좀 오늘 좀 기니까 오늘은 좀 생략을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말씀을 또 가져오고 와서 또 소개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편 동탁 5편 반동탁 연합의 태동과 그 진행 과정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또 구성해서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